10년 동안 누구도 입맞추지 않았을 입술. 35살부터 45살까지 혼자 지켜온 입술. 그 입술이 지금 제 입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혀가 제 혀를 찾았어요.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아주버님 재수잖아요. 알아요, 소연 씨.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못 참겠어요. 15년 동안 참았어요. 아주버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도연 씨가 알면. 도연이는 10년 전에 당신을 버렸어요. 10년이에요, 소연 씨. 그래도 저는 당신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이 떨림을요. 지금 들으시는 이 대화. 52세 남자와 45세 여자의 대화입니다. 아주버님과 재수의 대화죠. 금기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장우석 52세. 평생 큰아들로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자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에게는 15년 동안 가슴 깊이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아내 한소연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15년 전 동생 도연이가 처음 그녀를 집에 데려왔을 때를 우석 씨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30살이던 한소연.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하얀 원피스가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죠. 큰절을 올릴 때 드러난 가녀린 목선, 수줍게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그리고 그 눈빛. 맑으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우석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37살의 총각이 처음으로 여자를 보고 심장이 요동친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세상에 있구나.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 여자는 동생이 데려온 여자. 곧 재수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우석 씨는 멀리서 소연 씨를 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신처럼 아름다웠어요. 동생이 그녀와 키스하는 걸 보면서 우석 씨는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죠. 질투? 아니, 그보단 체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내 재수야. 평생 재수 씨로만 대해야 해. 5년이 흘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주치는 소연 씨.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그녀는 더욱 성숙한 매력을 풍겼어요. 풍만해진 몸매, 깊어진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우석 씨는 명절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소연 씨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전 동생 도연이 도박빚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그때 소연 씨 나이 35살. 딸은 겨우 5살이었죠. 그 후 10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버려진 여자. 35살부터 45살까지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10년을 혼자 보낸 한소연. 우석 씨는 그 10년 동안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주치는 소연 씨.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 억지로 짓는 웃음. 부르튼 손.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세월이 준 깊이가 그녀를 더 매혹적으로 만들었죠. 우석 씨 가슴속엔 뭔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정? 보호욕?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욕망. 그리고 한소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세 한창 나이의 여자가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딸 하나 키우며 외롭고 고된 시간을 버텼죠. 밤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여자로서의 욕구. 10년 동안 꽁꽁 묻어뒀던 감정들. 그리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석 씨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15년 전부터 느껴졌던 그 시선. 뜨겁지만 절제된 시선.
명절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떨림.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52세 아주버님과 45세 제수의 금지된 이야기. 15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방황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이란 게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장우석입니다. 올해 52이고요. 사람들이 보기엔 반듯한 큰아들이죠. 건설자재 도매업을 하는데 직원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아파트도 강남에 하나 있고 차도 수입차 타고 다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엔 늘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동생만 예뻐하셨거든요. 동생 도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온 집안의 희망이었죠. 저는요, 그냥 형이니까 의젓해야 한다. 동생 챙겨야 한다. 형이 양보해야 한다. 그런 소리만 들으며 컸습니다. 5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부모님 모시고 동생 대학 등록금 대주고 하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죠. 37살 때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그때 처음 본 제수 한소연.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우리 집에 인사 온 30살의 한소연. 긴 생머리가 등 아래까지 흘러내렸고 가녀린 몸매가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큰절을 올릴 때 드러난 하얀 목덜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세상에 있구나.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이 여자는 동생이 데려온 여자. 곧 재수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마주치는 소연 씨.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 그녀는 더욱 성숙한 매력을 풍겼어요. 저는 늘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0년 전 동생 도연이가 도박빚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그 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소연 씨는 혼자 딸을 키우며 버텼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점점 수척해지는 그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수니까요. 지난달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죠.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형 거래처 김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시죠. 새로 계약건도 있고 해서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저희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큰 손이었거든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김 사장 외에 다른 거래처 사장 2명도 와 있었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주 서너 병을 비웠습니다. 김 사장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장 사장님, 우리 2차 가시죠. 오늘 제가 좋은데 알아요. 아니, 저는 이만. 에이, 오늘 계약건도 정리하고 그래야죠. 가십시다. 강하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아시겠지만 거래처 사장이 2차 가자는데 거절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지거든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노래주점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52살 먹은 나이에 여자들 옆에 앉아서 술 마시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었어요. 김 사장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 시끄러운 음악,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웃는 여자들. 짙은 화장에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희는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테이블이 있는 방이었어요. 소파에 앉으니 곧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었죠. 각자 옆에 앉더니 술잔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도 한 명이 앉았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불편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김 사장과 다른 사장들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목이 말라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섰어요. 복도로 나와서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옆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데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고개를 돌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 옆에 앉아서 손님들한테 술잔을 채워주고 있는 여자. 얇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사람.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 뒷모습. 한소연이었습니다. 재수 씨? 아니, 10년 전에 남편한테 버려진 여자. 45살의 한소연이 노래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재수 씨가. 여기서 소연 씨도 저를 봤나 봅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흔들리더니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짤랑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잔. 쏟아진 소주. 어머, 미안해요. 소연 씨가 황급히 티슈를 집어들며 손님한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모르는 척 해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여자. 재수라는 이름으로 평생 선을 그어뒀던 여자가 저기 앉아서 낯선 남자들한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룸 안으로요.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실례합니다만 여기 계산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예. 손님이 누구신데요? 한 남자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서 현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50만 원쯤 됐을 겁니다. 오늘은 2만짜리 파하시죠. 제 사정이 좀 있어서요. 현금을 보자 남자들이 웅성거리더니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룸이 비었습니다. 저와 소연 씨만 남았어요.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아주버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재수 씨.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리 나가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연 씨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챙겨서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제 룸에 있던 김 사장한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해를 구한다고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월 말의 차가운 가을비였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요, 재수 씨. 소연 씨는 말없이 택시에 탔습니다. 저도 탔죠. 기사님한테 지하상가 쪽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소연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도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지하상가에 내렸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찻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로 소연 씨를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요, 재수 씨. 따뜻한 거라도 마셔요. 소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시켰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소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45살의 한소연. 15년 전 처음 봤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그녀에게 깊이를 더해줬어요. 재수 씨,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오늘 보신 건 제발 잊어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잊어요. 재수 씨가 저런 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은 따뜻했습니다. 밖에 차가운 비와는 대조적이었죠. 저는 소연 씨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를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창피하시죠? 재수가 그런 데서 일하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피한 게 아니라 재수 씨가 그렇게까지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10년이에요, 아주버님. 도연 씨가 떠난 지 10년이요. 소연 씨가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45살 여자의 손이 아니라 훨씬 더 늙어 보였죠.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한 달만 기다리자, 석 달만 기다리자, 1년만 기다리자. 그렇게 3년을 기다렸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지만요. 그녀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어요. 도연이가 떠난 뒤 남은 건 빚이었답니다. 사채 3천만 원, 은행 대출 2천만 원, 카드빚 1천만 원, 총 6천만 원이었죠. 35살의 여자가 5살짜리 딸 하나 데리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처음 1년은 친정 부모님한테 빌려서 버텼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빌릴 수도 없었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었죠. 결국 소연 씨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한 달에 180만 원 받았대요.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아이 어린이집비 3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빚 갚을 돈은 거의 안 남았답니다. 3년째 되던 해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비가 필요했죠. 소연 씨는 사채를 더 썼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0%였어요. 1천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었어요, 아주버님. 소연 씨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안 됐어요.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3시간 자고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5년째 몸이 망가졌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의사가 말했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지우는 제대로 된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항상 피곤한 얼굴, 짜증나는 얼굴만 봤죠. 7년째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는데 지우는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명절 때 친척 집에 가면 다른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지우는 작년 옷을 입고 갔대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주버님.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9년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답니다. 집세가 석 달째 밀렸고 고시원에서 쫓겨날 처지였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했고 집 앞까지 찾아왔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소연 씨한테 말했대요. 언니 노래방에서 일해봐요.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답니다.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집세를 내야 했고 아이 밥을 먹여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2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울고 싶었어요. 샤워를 100번 해도 더러운 게 안 씻겨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티슈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하지만 돈은 됐어요.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처음으로 밀린 집세를 다 냈어요. 지우한테 새 운동화도 사줬어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 보면서 또 울었어요. 이런 엄마라서 미안하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여자, 재수라는 이름으로 선을 그어뒀던 여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재수 씨,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어떻게 연락해요, 아주버님? 시동생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제 자존심이었어요. 소연 씨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주버님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아주버님은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니까 부끄러웠어요. 재수 씨, 그리고 또 하나. 소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주버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어요. 15년 전부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주버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숨기려고 하셨지만 여자는 알아요.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더 연락할 수 없었어요. 선을 넘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 안에는 저희 말고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재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아니에요. 불편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어요. 도연 씨 형님인데 저한테 그런 시선을 보내시니까. 소연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버님이 저를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재수 씨가 저런 곳에서, 저런 곳이라뇨? 돈 버는 곳인데요. 떳떳하지는 않지만 불법도 아니고 저는 그냥 술 따르고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주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재수라서? 동생 아내라서?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 재수 씨를 그렇게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15년 동안 당신을 마음에 담아뒀다고, 명절 때마다 당신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4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밖을 보니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재수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 밤에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차 불러서 모셔다 드릴게요. 아주버님, 소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됐어요. 택시 타고 갈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찻집 문을 나서니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잠깐만요, 재수 씨. 저는 제 재킷을 벗어서 그녀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젖으면 감기 걸려요. 아주버님은요? 저는 괜찮아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빈 택시가 안 왔어요. 비 오는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택시가 다 잡혀 있었죠. 재수 씨, 일단 비 피할 곳으로 가요. 저희는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비가 튀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제 사무실 건물이 있다는 것. 빈 사무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공실이라 관리인이 열쇠를 맡겨놨죠. 재수 씨, 저기 제 사무실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려요. 사무실이요? 네, 빈 방인데 히터도 있고 쉴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소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빗속을 뚫고 건물로 향했어요. 2층에 있는 빈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작은 소파 하나. 그리고 히터가 있었죠. 히터를 틀자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재수 씨. 따뜻하게 녹으세요. 소연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저는 비상용으로 두었던 수건을 꺼내서 건넬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질 것 같았거든요. 재수 씨, 수건 여기 있어요. 머리 말리세요. 수건을 소파 옆에 놓았습니다. 소연 씨가 수건을 집어들고 머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그때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35살부터 45살까지 여자로서 한창인 나이를 혼자 살았어요. 밤마다 외로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수 씨, 저는 돌아섰습니다. 소연 씨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버님도 혼자시잖아요. 52년 동안.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2시간 잤죠. 눈을 감으면 소연 씨가 보였어요. 젖은 머리, 떨리는 목소리, 사무실에서 했던 그 말.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의 멍하니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 생각만 났거든요. 45살의 여자가 10년을 혼자 살았다는 것. 노래방에서 낯선 남자들한테 술을 따르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보던 그 눈빛. 외롭고 간절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연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서류 정리 같은 간단한 업무라고, 월급은 300만 원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내일부터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소연 씨가 회사로 왔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어요.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었더니 목선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화장을 옅게 했는데도 45살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풍겼어요. 직원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2주는 어색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는 사장과 직원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고 업무 지시도 다른 직원들처럼 공식적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점심은 먹었는지. 제 눈은 자꾸만 그녀를 찾았습니다. 소연 씨는 일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깨끗하게 파일링했어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일했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녀가 일을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대형 계약건 때문에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해야 했거든요. 저는 직원들한테 가능한 사람들만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명이 남았고 소연 씨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녁 7시쯤 치킨을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주말 약속이 있다고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저 하겠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사무실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정리하는 소연 씨를 봤어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 입술을 깨무는 버릇, 집중할 때 나오는 작은 한숨. 모든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드러나는 어깨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움직이는 몸의 곡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여자를 보면서 온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요. 15년 전 처음 봤을 때도 심장이 뛰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형으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욕망이었죠. 제가 커피를 타러 일어서자 소연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3초, 아니 5초쯤 됐을까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탕비실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 믹스를 꺼내는데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52살 남자의 얼굴. 이마에 주름이 잡혀 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연 씨한테 건네며 마주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밤 11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저희 사이의 공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소연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냐고, 진짜 이유가 뭐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동생 아내라서? 불쌍해서? 둘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좋아서 15년 전부터 당신을 마음에 담아뒀으니까 4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소연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혼란스럽다고 10년 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아주버님은 자꾸 신경 쓰인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난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저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소연 씨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일어났죠.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놓인 좁은 공간. 형광등 불빛. 창밖의 야경. 그리고 둘만 남은 사무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 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소연 씨가 눈을 감았어요. 긴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52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전기 같은 느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게 퍼지는 감각. 제 안에서 15년간 쌓였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욕망, 그리움, 외로움, 애틋함. 모든 게 그 키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도 응답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간절하게.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촉감. 남자의 어깨, 남자의 온기, 남자의 숨결. 모든 게 그녀한테는 새로웠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45살 여자의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출산을 겪은 몸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제 손이 그녀 허리를 감쌌습니다. 가느다란 허리였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혀가 엉켰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안 돼, 재수야, 동생 아내라고. 하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소연 씨 입술은 부드러웠어요. 10년 동안 누구도 입맞추지 않았을 입술. 35살부터 45살까지 혼자 지켜온 입술. 그 입술이 지금 제 입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혀가 제 혀를 찾았어요.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 여자로서의 설렘, 떨림, 그리움. 45살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1분, 2분, 아니 그 이상. 시간 개념이 사라졌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52살과 45살. 늦은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의 키스는 격렬하기보다는 애틋했습니다. 입술을 떼는 순간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소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저도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1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여자로 안 봐줬다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을까. 소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고 떨리고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재수 씨가 아니라 소연 씨라고.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재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소연이라는 한 여자였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어요. 저희는 화들짝 놀라서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고 저는 서둘러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일 마무리하고 있다고, 금방 나가겠다고. 경비원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소연 씨가 먼저 짐을 챙겼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뒤돌아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혼란,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에 아직 그녀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녀 허리의 부드러움이 느껴졌고 코에는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몸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버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키스의 감촉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눈을 감으면 소연 씨가 보였어요. 눈물 흘리던 얼굴, 제품에 안겼을 때의 따뜻함, 입술의 부드러움. 52살 남자가 45살 여자한테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15년 전부터 빠져 있었던 걸 이제야 인정한 거죠. 그날 키스 이후 저희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죠. 그 키스, 그 떨림, 그 간절함.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나눴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퇴근 무렵 소연 씨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지 않겠냐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요. 소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한정식 집에 갔어요.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죠. 문을 닫고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소연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씹더니 그냥 삼켰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죠. 소연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혼란스럽다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이 생기니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소연 씨를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이게 잘못된 감정인 거 알지만 못 참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연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기도 저한테 끌린다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저를 보면 자꾸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자기는 아직 법적으로 도연 씨 아내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연 씨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거친 손을. 도연이는 10년 전에 당신을 버렸다고, 법적으로는 아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당신은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만나기로요. 하지만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요. 형이 재수를 가로챘다는 소문이 나면 저도 소연 씨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야근, 저녁 식사, 업무 상담.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죠. 서로가 보고 싶었으니까요. 52살과 45살, 늦은 나이의 사랑은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습니다. 회사 근처는 위험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 나갔습니다.
강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동네,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곳. 거기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냥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죠. 소연 씨를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 부끄러워할 때 귀가 빨개지는 것. 45살의 여자에게서 20대 소녀 같은 순수함을 발견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때묻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희는 처음으로 모텔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소연 씨도 떨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런 관계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앉아서 야경을 봤어요.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소연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목에 손을 올리더니 키스했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긴 키스였죠. 옷이 벗겨졌고 침대에 누웠고 그렇게 저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는 것. 52살 남자와 45살 여자가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한 거였습니다. 10년의 외로움과 52년의 고독이 그날 밤 녹아내렸어요. 새벽에 깼을 때 소연 씨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자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고, 평생 이 여자 곁에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 하나가 저희를 수상하게 본 겁니다. 김대리였어요. 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김대리가 제 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이 소연 씨한테 좀 특별해 보인다고 혹시 그런 사이냐고요. 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냥 직원일 뿐이라고, 일을 잘해서 신경 쓰는 거라고 둘러댔어요.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심했어요. 회사에서는 소연 씨를 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직원보다 업무를 더 많이 줬고 실수하면 지적도 했어요. 티를 내지 않으려고요. 소연 씨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만났을 때 물었어요. 왜 회사에서는 자기한테만 차갑게 대하냐고, 낮에는 모르는 척하고 밤에만 좋은 얼굴 보이는 거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그렇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참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연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숨어 다닐 거냐고, 자기는 비밀 연인이냐고, 당당하게 만날 수는 없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만나요? 형이 재수를 가로챘다고 세상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 회사도 있고 평판도 있고 소연 씨 딸도 있고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소연 씨는 울면서 자기가 뭐냐고, 그냥 한때의 위로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소연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소연 씨를 봐도 말을 걸 수 없었고 그녀도 저를 피했습니다. 금요일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어요. 소연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강공원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밤 9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어요. 10월 말이라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소연 씨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안았어요. 소연 씨도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소연 씨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냐고,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냐고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꼭 방법을 찾겠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요. 그날 밤 저희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오래 못 간다는 걸요. 회사로 돌아온 다음 주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찍은 사진이 회사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에 멀리 나가서 손잡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몰랐지만 사진은 이미 몇몇 직원들한테 퍼진 상태였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까 직원들이 수군덕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김 대리가 사장실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 봤냐고, 저게 사장님 맞냐고요. 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김 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사장님이 소연 씨랑 그런 관계라고, 그것도 10년 전에 잠적한 동생의 아내라고요.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가 제 재수라는 것까지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회사는. 소연 씨는, 조카는. 그날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해명해야 했어요. 아니면 소문은 더 커질 테니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덮어야 할지.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저희 운명을 바꿀 거였어요.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15명쯤 됐을 거예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소연 씨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고, 소문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소연 씨는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하지만 이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제 동생 아내였다고, 하지만 동생은 10년 전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소연 씨를 한 여자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장님과 소연 씨는 연인 관계냐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충격받은 표정들이었죠. 박 대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고, 소연 씨는 아직 도연 씨 아내 아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10년 동안 생사불명이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어떤 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 씨는 제일 마지막에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죠. 그날 오후 회사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덕거렸고 소연 씨를 보는 시선도 달랐어요. 동정 섞인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불편한 시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소연 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며 일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말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사람들도 익숙해질 거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지는 게 싫다고,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죠.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도 점점 익숙해지는 듯했고 소연 씨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죠. 동생 도연이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형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만나자고 말하는 도연.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지금 어디 있냐고 겨우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혼자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동생. 하필 지금 제가 소연 씨와 함께 있을 때 이게 우연일까요?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이한테서 연락 왔다고 내일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연 씨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뭐라고 대답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일단 만나보겠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날 동생. 그 동생이 뭘 알고 있을까? 저와 소연 씨 일을 알고 있을까? 금요일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시계만 계속 봤습니다. 저녁 7시가 다가오고 있었죠. 6시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지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7시 정각 한강공원 벤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 허름한 옷차림. 하지만 분명 제 동생 도연이었습니다. 10년 전 35살이던 동생은 이제 45살이 됐죠. 저도 10년이 흘러 시간이 참 이상하게 흘렀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심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왜 연락 한 통 없었냐고, 아내와 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쏟아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사정이 있었다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가족을 버렸냐고, 소연 씨와 지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이 소연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안다고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진도 봤다고,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며, 주말에 손잡고 다닌다며, 형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냐고, 우리를 감시했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 할 얘기가 있다고, 형도 들어야 할 얘기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이를 만났다고, 우리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소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냐고,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도연이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요구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소연 씨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동생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여자만은 지키겠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 도연이를 만나서 똑바로 말하기로요. 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소연 씨를 사랑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다시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서서 도연을 내려다봤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빨리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형이 참 많이 변했다고, 예전 같으면 동생 눈치 보며 살았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죠.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도연은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었다고, 도박빚 때문에 도망친 거라고, 거기서 불법 도박장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고 했어요. 3개월 전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그동안 형이랑 소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지켜봤다니 몰래 감시했다는 거잖아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에 함께 출근하는 것도 봤고, 주말에 손잡고 다니는 것도 봤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사진도 여러 장 찍었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쳤어요. 뭐가 목적이냐고, 왜 이러냐고, 10년 동안 가족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이러냐고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이냐고, 10년 전에도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는데 또 돈이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3억이 필요하다고, 일주일 안에 준비해달라고 말했어요. 3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냐고, 회사를 팔아도 그만큼 나올까 말까 한 돈이라고 했어요. 도연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형이 방법을 찾으라고, 만약 일주일 안에 돈을 못 주면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저와 소연 씨가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모두 선명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동생 아내를 가로챘다는 제목으로요. 회사 직원들한테도 보내고, 업계 사람들한테도 보내고, 언론에도 제보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협박이냐고, 동생이 형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형이 동생 아내한테 그럴 수 있냐고 되물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3억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형이랑 소연이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고, 좋은 거래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억 회사 자산을 다 팔면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해도 도연이 정말 사라질까? 도연은 일주일을 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돈을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이를 만났다고 3억을 요구한다고 안 주면 우리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연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만 없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울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소연 씨 잘못이 아니라고, 도연이가 나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듣지 않았어요.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우석 씨 인생 망칠 수 없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원래 혼자 살던 사람이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방법을 찾겠다고요. 하지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억을 만들까? 아니면 도연의 협박을 무시할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희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월요일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회사를 담보로 2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했죠. 화요일 부동산에 갔습니다. 제 아파트를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시세대로 하면 1억 5천 정도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3억 5천. 도연이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많았죠. 수요일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동생한테 줄까? 그리고 동생은 정말 사라질까? 목요일 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소연 씨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말했습니다. 돈을 만들 수 있다고 도연이한테 주고 끝내자고요. 소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멀리 갈 테니 우석 씨는 평범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사냐고, 당신이 제 전부인데 어떻게 보내냐고 물었어요. 소연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서 52살 남자와 45살 여자가 손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도연의 협박에 대해 상담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진이 증거로 법정에 제출될 거라고 결국 세상에 알려진다고요.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도연을 만나러 가기로요. 하지만 돈을 주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도연이를 만난다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무슨 결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연의 협박을 거부하겠다고 대신 우리 관계를 당당하게 인정하겠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요. 소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냐고,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 시선은 어떻게 견디냐고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회사 팔면 된다고, 작은 사업 시작하면 된다고, 사람들 시선, 시간이 지나면 다 잊는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라고, 52살과 45살이 이제 와서 남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고,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 당신과 함께 하는데 무슨 후회냐고요. 오후 2시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도연은 벌써 와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돈은 없다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대신 세상에 알려도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소연 씨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냐고, 형 인생 다 망가지는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소연 씨를 선택했다고, 동생이든 세상이든 막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알았다고, 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일부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가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한테 말했다고, 거부했다고,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나자고 말했어요. 소연 씨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우석 씨 곁에 있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내일부터 폭풍이 몰아칠 테지만 소연 씨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냐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는 순간 수십 개의 게시글이 떴습니다. 52세 사업가, 10년 전 잠적한 동생의 아내와 불륜 형이 재수를 가로챘다. 충격적인 사진 공개 시니어 불륜의 민낯. 도덕성 논란.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저와 소연 씨가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도연이 찍은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였죠. 형이 재수를? 세상에. 나이 들어서도 욕망은 그대로네. 동생이 불쌍하다. 10년 전에 떠난 동생도 나쁘지만 형도 문제 있음. 저 나이에 저러고 싶었나 보네. 댓글을 읽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당하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봤냐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냐고 물었어요. 소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때문에 우석 씨가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사랑하는데 무슨 잘못이냐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피하는 눈빛.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사표가 3통 놓여 있었어요. 베테랑 직원들이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김 대리가 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거래처 3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고요. 이유는 회사 이미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소연 씨를 봤습니다.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함께 앉으려던 사람도 눈치를 보더니 다른 자리로 갔죠. 제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소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우석 씨,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소연 씨. 우리 함께 견디면 돼요. 하지만 말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이 시선들을, 이 소문들을. 오후 3시 큰 거래처 박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어요. 거절할 수 없었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인터넷에 난 거 봤다고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한소연 씨를 사랑한다고, 함께 살 거라고 말했어요.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업은 신뢰라고, 이미지가 나빠지면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요. 다음 달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 6명이 사표를 냈어요.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유는 다 비슷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불편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저녁 6시 회사에 저와 소연 씨만 남았습니다. 김 대리는 퇴근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회사가 위험하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소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형광등 불빛만 저희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석 씨, 제가 회사 그만둘게요. 소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소연 씨, 우석 씨는 52년 동안 쌓아온 게 있잖아요. 회사도 명예도 관계도 다 망가뜨릴 순 없어요. 소연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원래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노래방에서 일하던 여자예요. 우석 씨랑 달라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듣고 있어요. 회사? 다시 만들면 돼요. 명예? 시간이 지나면 회복돼요. 관계? 진짜 관계는 이런 때 빛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예요. 당신과 저. 52살과 45살이 이제 와서 세상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소연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거래처 5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 10명이 그만뒀습니다. 회사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죠. 인터넷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저희를 비난했어요. 저 나이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형이 재수를 탐하다니. 도덕성 제로.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옹호하는 댓글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에 떠난 동생이 더 문제 아님? 45살 여자가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사랑하면 안 되나?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개인 자유 아닌가?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는 있죠. 댓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과 옹호하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구나. 모두가 저희를 욕하는 건 아니구나. 2주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뤘어요. 시니어 세대의 사랑,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 라는 주제였죠.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었어요. 의외로 저희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60살인데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10년 동안 버려진 여자가 새 사랑 찾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형제간 의리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방적인 비난은 아니었어요. 3주째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기로요. 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를 축소한다고 필요한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퇴직금은 두둑하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직원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대리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소연 씨와 함께요. 그날 저녁 소연 씨와 만났습니다. 회사를 정리한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소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15년을 당신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소연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우석 씨,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맙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연 씨. 52년 동안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게 해줘서요. 그날 밤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함께 살기로요. 당당하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폭풍은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슈로 옮겨갔고 저희 이야기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잊지 않았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 함께 버텼던 날들을요. 그게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축소하고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고 거래처 정리를 마쳤어요. 2달이 걸렸죠. 김 대리와 직원 3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었어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사장님 따라서 새 사업하겠다고 작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이렇게 남아준 사람들이 있다는 게요. 새 사업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건설자재 도매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신 시니어용 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50대, 60대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글씨는 작고 메뉴는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저희는 시니어가 쓰기 편한 쇼핑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글씨는 크게, 메뉴는 단순하게, 전화 주문도 가능하게요. 소연 씨가 고객 상담을 맡았고 김 대리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강남 한복판이 아니라 외곽의 저렴한 곳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책상 5개, 컴퓨터 5대.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첫 달 매출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안 나오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직접 써보고 좋은 제품만 골랐습니다. 시니어 고객들한테 전화해서 불편한 점을 물어봤어요. 소연 씨는 천부적인 상담원이었습니다. 고객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친절하게 공감하며 들어줬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도 전화해서 소연 씨랑 수다를 떨 정도였죠. 소연 씨, 지난번 그 무릎 보호대 참 좋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하나 사달래요. 아이고, 사모님. 남편분 무릎도 안 좋으세요? 제가 큰 사이즈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소연 씨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어요. 생일도 챙겨주고 안부 전화도 했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참 친절하더라. 물건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저희 쇼핑몰이 추천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6개월째 3천만 원. 1년째 월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수익은 괜찮았습니다. 직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저희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그 사이 소연 씨와 저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외진 곳에서만 만났고 사람들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혹시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저희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바쁘다는 것을요. 남의 연애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도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얘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협박을 하려는 건지, 돈을 요구하려는 건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소연 씨가 말했어요. 만나보라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도연은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뭐냐고, 또 돈 달라는 거냐고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 미안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이가 사과를 한다고?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족을 버린 것도, 형을 협박한 것도 다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소연이랑 지우를 봤어요. 멀리서요. 지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예쁘게 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웃고 있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못 봤던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소연이를 행복하게 못 해줬구나. 1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만들었구나. 형이 소연이를 웃게 만들어줬구나.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소연이 잘 부탁해요. 제가 못 해준 것들 해주세요. 저는 이제 사라질게요. 이혼 서류 보내주시면 도장 찍을게요. 도연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 행복하세요. 소연이도요. 도연이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소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연이를 만났다고, 이혼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소연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도연 씨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저는 수척하고 쓸쓸해 보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연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지우 아빠라고,
미워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연의 동의서가 있어서 빨랐어요. 석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45살의 한소연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프러포즈했습니다. 회사 옥상이었어요. 해질 무렵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 때였죠. 저는 소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 씨, 아니 소연아. 처음으로 이름만 불렀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52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과 함께요. 반지를 꺼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성껏 고른 거였죠. 소연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우석 씨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평생요. 저희는 포옹했습니다. 옥상 위에서 서울 하늘 아래서 52살 남자와 46살 여자가 껴안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회사 직원들, 몇몇 친구들, 소연 씨 딸 지우. 20명 남짓한 하객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경계했습니다. 당연했죠. 큰아빠가 엄마랑 결혼한다는데 좋을 리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의 남편, 지우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죠. 학교 끝나면 같이 저녁 먹고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필요할 때만 조언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지우가 처음으로 제게 말했어요. 우석 아저씨, 아니, 우석 아빠,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53살에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결혼 후 1년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소연 씨가 꾸민 거실, 제가 일하는 작은 서재, 지우방. 세 사람이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소연 씨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 김치, 밥.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같이 밥을 먹으며 오늘 뭐 할지 얘기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어요. 시니어 쇼핑몰은 이제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이 됐습니다. 월 매출 2억. 작은 회사치고는 잘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행복하다는 것,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봤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책하는 부부일 뿐이었으니까요. 우석 씨, 행복해? 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나도 정말 행복해.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10년 동안 혼자 살 때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우석이를 만났지. 소연아,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여자로 봐줘서. 저희는 키스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53살 남자와 46살 여자가 당당하게 키스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소연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우서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약속해? 약속해.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살기로요. 53살과 46살의 늦은 사랑이지만 누구보다 진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6살, 소연 씨는 49살이 됐어요. 지우는 대학생이 됐고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립니다. 인터넷에 사진이 퍼졌을 때, 세상이 저희를 비난했을 때,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을 때, 그때는 버티기 힘들었죠.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함께요. 지난주 저희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시니어 전문 잡지에서 늦은 나이에 사랑 특집을 한다며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다시 주목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연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하는 것 없냐고요. 저는 소연 씨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사실 고민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15년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소연 씨도 말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포기했었어요. 사랑도 행복도. 근데 우석이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49살이지만 20대처럼 설레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보기 좋아요. 행복하세요.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죠. 저도 용기 내볼게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변한 걸까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저희는 행복합니다. 56살과 49살의 사랑. 늦었지만 진하고 조심스럽지만 당당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될 겁니다. 평생 동안요. 좋아요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는 표시이고, 구독은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